안녕하십니까. 네. 뭐가 이렇게 즐거우셨어요, 지금? 네. 가끔씩 이제 저희 안사람이랑 애들 두 놈이 큰 방에서 막 얘기하다가 막 자기들끼리 웃고 그러잖아요? 제 방에 있다가 제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가서 뭐가 이렇게 재밌어? 아빠는 몰라도 돼. 그런 기분이 드는데 방금. 자, 오늘 할 때가 어디냐면 요거 지난주 여기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배상 책임 했죠. 답이 없네요. 자, 여기 할 차례입니다. 교재는 맞아요? 262페이지 할 차례고요. 여러분들은 교재는 264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칠판에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거래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으면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잔금까지 받아먹으면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줄 거고요. 그것 갖고 등기치고 그래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소개시키죠. 그런데 도장을 찍을 시점에 이 B가 도장을 안 찍고요.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압류 등기가 막 돼 있어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안 주려고 그래요. 아니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이게 없는데 중도금 치를 때쯤 되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걱정되는 게 돈 줬다가 등기는 못 가져오고 돈만 뜯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그래서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 그게 바로 중립적 기관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요 예치 명의자, 여기 통장, 이 사람은 통장 명의자입니다. 거기다 돈을 집어넣고 완벽하게 이제 서류가 넘어와서 등기가 나면 그때 비로소 빼가도록 하는 제도, 묻어놓는 제도. 만에 하나 이게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돈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이 사람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돈을 다시 찾아가면 될 거 아니냐. 혹시 잘못돼도 원상회복이 쉽다. 직접 돈을 여기다 줘놓으면 나중에 계약이 깨졌을 때 돌려받는 게 어렵거든요. 이 제도의 핵심은 묻어놓지 하고 하는 제도. 이때 이제 중간에 소개하는 계공이 불안해할 적에 자, 그러면 계약 이행이 끝날 때까지 넣어놓읍시다. 여기다 맡깁시다. 그렇게 권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의 성격이 이제 권고니까 여기 B도 오케이 해야 되고 여기 A도 오케이 했을 때 묻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케이 할지는 이제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이 사람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권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그런 제도인데 이게 2000년도에 생겼으니까요. 오래전에 생겼죠. 아직까지 쓰이지 않는 제도. 그러나 시험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 제도. 이렇게. 핵심은 예치 명의자가 누가 될 수 있냐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법에는 부동산 사장님인 계공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6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행이 될 수 있고요. 예치 명의자가 돈을 관리해주는 통장 명의를 얘기합니다. 공제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제사업자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협회입니다. 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신탁업자. 여기 적으실 필요 없는데 노트에는 적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요 채신관사가 뭐냐면 우체국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 전자가 이제 전문회사입니다. 이 전문회사는 중간에서 돈을 관리해주는 회사를 얘기합니다. 중간에 돈이나 서류 같은 거 관리하고 있다가 약속을 지키면 그때 이제 반대 당사자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사람, 중간에 관리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요 6명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치면 총 7명이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데 요 사람만 될 수 있죠. 그래서 주인공은 계공입니다. 어쨌든간 예치명의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가 핵심.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면 자기 돈하고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 넣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꺼냈으면 절대 안 되겠다. 기본 자세입니다. 관리해주는 사람이니까. 법을 만들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로 활약할 것을 기대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예치제도. 현실은 이게 이런 제도가 완벽하게 마련된 건 아니고 요렇죠. 여기 지금 요 사람이 직접 줄 상황인데 좀 못 믿었다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돈을 맡아갖고 있다가 저거 완벽하게 되면 말소시키면 그때 이제 건네주십시오라고 요렇게 맡겨놓자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밑줄 그어보면 교재는 264페이지 네모 1번에 가로 1번에 그 5줄을 밑줄 그으시면 돼요. 읽어보면 자, 개업 공인인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죠? 거기까지 끊으시고 거래 안전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여기가 형광펜이요. 이행이 완료된다고 하는 것은 등기가 완전히 넘어올 때까지를 얘기해요. 그때까지 묻어놓자는 겁니다. 어떤 돈을 묻어놓자고 하는 거냐면 계약금, 중도금, 또 필요에 따라서 뭐요? 잔금을 묻어놓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잔금을 묻어놓읍시다. 자, 그런데 셋째 줄을 보시면 누구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넣어놓자는 거냐면 개업 공인인사 이름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이름, 명의가 이름이니까 이 사람이 예치명의자고 여기가 이 제도의 핵심이죠. 그래서 셋째 줄에 형광펜 칠할 게 개공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렇게 형광펜 칠하시고 예치명의자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셋째 줄 끝부분 금융기관에다가 현실적으로 넣어놓자. 이 금융기관은 금고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법 42조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 이거 어디 얘기하죠? 협회 얘기합니다. 거기다 넣어놓자. 이 금고입니다. 금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게 신탁업자도 요 금고 얘기합니다. 근데 등자가 있기 때문에 금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데는 다 들어갑니다. 예치 업무를 보는 데는 싹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통장 명의인하고 실제 들어가 있는 금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금고 역할을 하는 데는 뭐 어디든 좋아요. 다 될 수 있어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은 실제 신한은행에 넣어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치기관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사자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권고해줄 수 있다. 거기 형광펜. 권고에 형광펜. 할 수 있다에 형광펜. 자, 둘 다 오케이 해야 이용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밑에 가시면 예치명의자 박스가 나옵니다. 제일 아래쪽에. 그래서 첫 줄에 보시면 개업 공인인사가 일단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반 이렇게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1번부터 6번까지 6명. 자, 1번 은행입니다. 끝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앞쪽은 필요 없어요. 2번 보험회사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3번 신탁업자 4번 채신관서 5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공제사업을 하는 자 옆에다가 협회 그죠? 그 다음에 6번 끝에 전문회사 앞쪽은 모르셔도 돼요. 전문회사 이렇게. 그리고 나가서 266페이지 가보시면 중간 이하에 보면 네모 2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 2월 달에 이렇게 이제 밑줄 긋고 읽어보는데 3, 4월 달에 가게 되면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려면 실제는 밑줄을 긋습니다 해놓고 안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3, 4월부터는. 그래서 잘 그어두세요. 세 줄 밑줄을 긋습니다. 네모 2번에. 자, 개업 공인인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지금 네모 2번입니다. 개업 공인인사 사장님 이름으로 이 뜻이에요. 금융기관에 예치해놨을 때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시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별도의 계좌를 만드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예치된 계약금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꺼내 써서는 안 된다. 의무죠. 의무. 개업 공인인사의 의무. 이걸 어기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왼쪽 공간에다가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다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왼쪽 공간에다가 위반시 업무정지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매도인이 오케이 해줘야 될 건데 매도인은 싫어할 겁니다. 왜요?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간 뒤에 그때 비로소 돈을 빼올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집을 팔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딴 데 가서 부동산을 계약할 거거든요. 그때 자기 돈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이 사람은 좋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은 제도가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도 오케이 해야 이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치가 없으면 이 제도는 죽은 제도입니다.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나옵니다. 매도인이 이 돈을 미리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도인데 사전 수령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매도인이나 임대인처럼 돈 받아먹을 사람이 미리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도 오케이 할 거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 또 남죠. 미리 돈을 빼가고, 요 예치명의자가 관리하는 돈을 빼가는데, 빼가놓고 매도인이 나중에 완벽하게 서류를 갖다 넘겨줘서 등기까지 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 이렇게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기지. 근데 안 지키면 어떡할 거냐. 매수인이 와가지고 돈 가지러 오는데 돈이 없어요. 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되 약속을 안 지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매수인이 돈을 뜯기는 결과가 오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인 보고 미리 빼갈 때 너가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으니 그때 대비해서 보증인을 세워놓고 빼가시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빼갔지만 약속을 이행 안 했다 그러면 돈을 찾으러 왔을 때 돈은 없지만 보증서가 여기 예치명의자 손에 들려 있어요. 그럼 보증서에 나와 있는 기관 여기나 여기 가서 돈 내놓으시오 하면 여기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데예요. 그러면 돈 뜯기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 수령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보증서. 근데 그 보증서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닐까요?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끊어서 여기다 갖다 맡기고 이 사람이 관리하는 요 돈을 빼오게 된다. 이런 거죠. 사전수령 제도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매도인도 뭐 싫을 건 없고 이렇게 되겠죠. 약간의 금융비용은 발생하지만 자 교재에서는 267페이지 가셔서 네모 4번에 예치금의 사전수령 제도라고 되어 있는 네 줄을 마구마구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계약금 등을 예치해놨을 때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근데 그 전에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에서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길지만 매도인은 그런 뜻입니다.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그것까지 끊고 그 다음에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라고 나오죠.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까지 그러면 이게 국어적인 문법적인 의미로 보면 해지한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거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과거형이 아니에요. 의미는 해지하게 된다면 이라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못돼서 계약이 깨진다면 그런 취지 여기를 잘 해석을 하셔야 여기에 전체가 다 해석이 잘 됩니다. 그래서 깨지게 된다면 계약금 등의 반환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형광펜입니다. 보증보험회사, 형광펜. 거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보증서는 동그라미 치시고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보증서가 있어야 미리 돈을 빼가요. 보증서가 있어야. 그 보증서는 누가 끊어준 거냐. 앞쪽에 보면 두 군데가 나오는데 가로 넣기 나와도 맞출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하나가 금융기관, 또 한 군데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두 군데밖에 없으니 중요하고 그 보증서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혹시 앞으로 잘못돼서 계약이 해제가 된다면 내가 확실하게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끔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써져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서에. 그런 보증서를 끊어서 그 세 채줄 뒤에 누구 손에 갖다 맡겨야 된다. 그렇죠. 예치명의자도 형광펜. 매수인한테 갖다 준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매수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예치명의자.
돈 대신 예치명의자는 이제 보증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보수로 가보도록 합니다. 중개보수. 여러분들도 보험 이런 거 많이 들어놓으셨죠? 자, 들어놨는데, 가끔씩 보면 억울해요. 왜 그러냐면, 보험금 한 달에 많이 나가긴 하는데, 그 보험 중에 보면 이제 뭐 생명보험인가 해서 죽으면 돈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생명보험을 갖다가 결혼 딱 하고 나서 하자마자 저희 집사람이 눈을 부릅뜨더니만 생명보험에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 이거지. 그래서 들으라고 해서 그때는 배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흔쾌히 들었죠. 근데 왜 자기는 안 드는 겁니까? 반대 상황이 발생하면 남자는 어떻게 살으라고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걸 이 얘기를 다른 그 선생님이나 아는 그 대학 선후배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보험금이 왕창 나와. 아내는 그런 거 없고. 이게 무슨 조화인가요? 그거 이제 여러분 웃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뭘까? 자, 중개보수 갑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복비 받는 건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두 가지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의뢰를 받아갖고 그 다음에 소개하죠.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도장 찍게 만들죠. 계약이 체결되면 이걸 중개 완성이라고 불러요. 다 이제 한 거지. 근데 끝이 아니죠. 자,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등기 날 때까지 쉴 때 이렇게 도와주죠. 이렇게.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중개보수는 언제적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고 돼 있으니까 조문입니다. 지금. 계약시에 준다고 하면 그때가 되고 잔금시에 준다고 그러면 그때가 되고 요때 절반 주고 요때 절반 준다 그럼 그렇게 되고 그죠? 그냥 의뢰할 때부터 선물로 주고 나중에 되면 또 나머지 준다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약정이 없을 때 이게 시험 문제죠.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 준다는 거냐 언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지. 그랬을 때 우리 법조문은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합니다. 거래대금의 뭐요? 지급이 완료된 날. 있는데 완료는? 그쵸. 이게 바로 잔금시예요, 잔금시. 조문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조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때다, 계약시다, 이렇게 했었어요. 실제 그렇게 해도 거의 잔금 때 받는 게 현실이었지만, 이론상으로는 요때를 주장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조문이 있으니까. 이런 조문을 협회 회장이 받아준 거죠. 비판이 많습니다, 이거. 차라리 만들지 말지. 근데 국토부에서 요청했을 겁니다, 아마 이거. 여기서 만들어진 거고. 자, 이런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고. 자, 교재 어디 가서 밑줄 긋고 오냐면, 저 뒤에 가시면 282페이지 가십니다. 282페이지 가보시면, 위에 회색 바탕 박스가 있죠. 거기 세 줄을 밑줄 긋습니다. 세 줄. 32조 사망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인계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여기 최근 시험에 계속 나와요. 중개 대상물의 거래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여기가 핵심. 형광펜.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이 아니에요. 자, 이제 됐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하나 더 봅니다. 계약이 만약에 이행되지 않고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파기라고 했습니다. 민법에서는 파기라고 안 하고 무효, 뭐 취소, 해제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 중개 실무에서는 깨졌다 그럽니다. 민법은 무효, 취소, 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무효, 취소, 해제 구별이 안 돼요. 다 깨진 건데 저게 뭘까?
4년 동안 공부하는데도 그게 그거 갖고 막 이게 어렵다고. 근데 어쨌든 깨졌어. 그러면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눠지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책임이 사장님한테 있어. 예를 들어서 사기꾼을 소개시켰어. 매수인한테. 즉 매도인이 원래 주인이 아니야. 매수인이 사기당했어. 계약금 뜯겼다고. 그랬을 때 보수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아니 왜 깨졌습니까? 취소. 왜? 매수인은 취소했겠죠. 왜 깨졌어? 사장님 때문이지. 사장님 탓 못 받지? 오히려 이때는 계약금 이거 뜯긴 게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복비 달라고 다가올 게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질 거란 말이에요. 위에 거. 이런 케이스도 있고 밑에 케이스처럼 사장님한테 책임을 못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매수인이 변심해요.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법적으로 보면 계약금을 갖다가 포기만 한다면 일방적으로 이유를 묻지 않고 중도금 전까지는 깰 수 있다. 해약할 수 있다. 해약이 해제예요. 누구 탓인가요? 매수인이 변심한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이럴 때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두 개가. 이게 조문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조문을 시험 보는 거고 이론을 시험 보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자격증 따신 뒤에 한번 받아보세요. 어려워요. 근데 시험 보실 때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 사장님 탓이 아니야. 받을 수 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 시험 공부는 단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과정을 쫙 거치는 걸 보면 초창기에 이제 입문해서 처음에는 이제 사고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그래서 막 온갖 상상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질문이 해괴망측합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딱 자리가 잡히면서 이제 이상한 질문들이 안 오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그 나오는 거 쭉 보면 이분이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지 좀 공부하신 분인지는 질문에서 알 수 있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질문하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상력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1학년 때, 2학년 때 질문이 교수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다 이제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그런 이상한 질문 안 하죠. 그러니까 사고가 갇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자, 교재에서는 274페이지 가보실게요. 274페이지. 가로 2번에 보면 보수청구권의 소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간간히 시험에 나옵니다. 274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1번은 개업 공인인사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려운 말입니다. 귀책.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째 줄, 두째 줄까지 밑줄. 첫째 줄에 있듯이 개업 공인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 고의 과실로 인하여 여기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개업 공인인사한테 책임이 있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조문이거든요.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말이 나오지. 이때는 그러니까 보수를 받을 수가 없겠고요. 그 이제 그러니까 보수청구권 소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이. 근데 동그라미 2번은 당사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나왔죠 지금. 그러면 거기 세 줄을 밑줄 긋고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뒤에 자 첫 줄 개업 공인인사에 고의 과실 없이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 이때는 개공 때문에 깨진 게 아니잖아. 그럼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1번은 보수 X 해버리시고 동그라미 1번은 보수 못 받는다고 X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것은 동그라미 2번은 보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 동그라미 그죠? 두 개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디 써두시고 이걸. 자 됐고요. 이것도 이제 조문이었고 자 이번에는 이제 뭐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중개보수는 우리 금지행위일 때 했습니다만은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한도가. 그래서 이걸 초과해가지고 많이 받으면 받는 걸 수수라고 얘기합니다. 받아 먹으면 금지행위로 걸립니다. 금지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형량이 금쟁이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과보수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 법정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지금부터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법정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먼저 볼 텐데, 여러분들은 일단 칠판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밑줄 긋고, 그러니까 수업 진행 방식은 설명을 드리고 밑줄 긋고 갈 테니까 어디 있는지 막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중개보수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자,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법에는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드시나 봐요.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법이 있고요, 밑에 법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온 국토교통부령, 요거 밑에 있는 법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밑에 있는 법 중에 또 조례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법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법을 만들 때 다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강을 정해, 대강.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정하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 정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거보다는 자세히 정하지만, 여기서 정하라고 한 것을 여기서 정하지만 다 정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맡긴 것을 법적 표현에서는, 자, 이 법에서 위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임,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맡긴 것을 여기서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밑으로 맡기잖아요. 여기서 정할 수 있어요. 그런 체계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자, 법정 한도는 여기서 정하고 더 들어가서 여기서 정해, 이렇게 한 거죠. 체계가.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에 가보셔야 돼. 이게 핵심인데, 국토교통부령에 가보니까, 여기서 정하라고 했으니까,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중개보수는 양쪽한테 따로따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개보수를 매도인한테는 안 받고 매수인한테는 100만 원 받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각각 받는다는 얘기는 이쪽은 이쪽대로 받고 이쪽은 이쪽대로 받는데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받는다는 얘기는 금액이 같다는 뜻이 아니고 이쪽은 이쪽대로 받고 이쪽은 이쪽대로 받는다는 취지. 그죠? 그래서 가끔은 현실에서 매도인이 복비 부담할 100만 원이 있을 때 계약 조건을 좀 양보하면서, 그럼 복비는 당신이 무시오, 매수인이 무시오 하면서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이 낼 돈을 대신 내주는 데 불과해요. 그러니까 보수는 어떻게 하면 원래 각각 부담하는 거다. 그런데 법에 따르면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법정 한도는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매매 교환을 소개시켰을 때가 0.9까지 받고 임대차 등을 소개시켰을 때는 0.8까지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나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령에. 그래서 시험에서는 중요 부분이 어디냐면, 중요 부분이 바로 여기 국토교통부령 내용이 요거예요. 좀 이따 밑줄을 그을 건데 여기 핵심. 그래서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한도는 여기 나온 여기 한도예요. 그것은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인 거예요. 양쪽이 아니고. 쌍방 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법에 나오는 한도 그러면 앞에가 반드시 무슨 글자가 와야 돼요? 일방. 이렇게.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 이렇게. 일방 한도. 그게 요거. 거래 종류에 따라 매매 교환 쪽이 좀 셉니다. 임대차 등이 0.8입니다. 등자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고 교환 빼고는 싹 여기 들어갑니다. 전세도 여기 들어가고 저당 설정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또 바뀌면 안 됩니다. 그것 갖고 출제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법정 한도가 여기서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한 범위 안에서 또 이걸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맡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막상 진짜 법정 한도는 요겁니다. 시도조례표입니다. 진짜 법정 한도는. 그럼 이제 요 조례표가 그래서 사무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벌써 떠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강 틀을 정하고 밑으로 내려보냈으니까. 이게 진짜 지켜야 될 건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시도조례표가 우리나라에 시도별로 17개가 있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도 달라요.
그래서 그 조례표 내용을 시험에서 여러분이 암기해서 풀으라 그렇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여기까지 내는데 다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계산은 실제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례표가 그 조례표를 주면서 계산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계산 문제가 아니고서는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출제를 하는 거예요. 조례표를 구체적으로 묻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례표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줍니다. 어느 때만? 계산 문제 출제할 때만. 이걸 주는 거니까. 왜? 진짜는 여기에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약간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조례표가 이렇게 나오면 그 조례표가 최고 요율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조례표에 가면.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한도 금액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조례표를 다른 말로 요율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율표. 그래서 최고 요율하고 한도액을 정한 표니까 원래는 요율 및 한도액 표인데 길잖아요. 요율표 우리끼리는 게시할 의무가 있죠. 요거 지켜야 됩니다. 요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실제 복비는 어떻게 하느냐? 손님이랑 부동산 사장님이 약속해서 주고받는 겁니다. 약속.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표가 식당에 있는 요금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요금표가 아니고 많이 받으면 0.6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넘기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0.6 범위 안에서 0.4나 3으로 약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법적 의미인데 일반인들에게 무조건 또 사장님도 마찬가지 0.6이에요. 이 금액은 이건 요금표가 아니고 한도액 표입니다. 한도, 상한. 그래서 제대로 인식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약속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두 가지만 더 보고 이제 밑줄을 그으러 갑니다. 17개 시도소래예요. 문제가 되는 게 강서구 화곡동에 사무실이 있는 사장님이 부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할 수 있는데 부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를 받는데 보수 계산은 어느 조례표에 따라서 보수를 계산하냐 이 말이지. 사무실은 지금 강서구 화곡동에 있으니까 서울 조례가 적용되냐 부천에 있는 물건 중개했으니까 경기도 조례가 적용되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에요. 정해놨어요. 어느 조례가 적용된다고 정해놨냐면 무조건 사무실입니다. 무조건 사장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부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서울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거예요. 이거 정해놓은 겁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뭐 바뀔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현재는 어쨌든 사무실 따라. 만약에 물건지 기준해 가지고 보수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중개 사무실에 우리나라 17개의 시도조례가 다 걸려 있어야 됩니다. 왜요? 강서구 화곡동에 있지만 제주도 물건을 중개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제주도 조례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17개를 걸어놔야지. 근데 그런 사무실 보셨나요? 달랑 큰 거 하나 걸려 있어요.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은 서울 조례. 응? 사장님 따라갑니다. 사무실 따라갑니다. 10번 이상 출제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법정 한도가 0.6인데 약정을 할 때 0.8로 받기로 약정을 했다. 응? 그럼 이렇게 약정하면 이건 넘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겼죠. 그럼 이걸 초과 약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0.8% 받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어. 없는데 하나도 효력이 없냐 이 말이에요. 0.8 받기로 한 건데 상한선이 0.6인데 이때는 초과 넘어간 부분만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는 게 여러분한테 쉬워요. 이게 100만 원이고 여기가 150을 받기로 했어. 그러면 150만 원이 다 무효가 됩니까? 아니면 넘어간 50만 원 빼고 100만 원은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해야지. 빵원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거 뭐만 무효다? 넘어간 부분만. 자, 밑줄 그으면 276페이지 가로 2번에 기출문제 표시가 잔뜩 돼 있단 말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부령 나왔죠.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면 시도조례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둘째 줄 뒷부분이 바로 국토교통부령 내용입니다. 거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일방의 동그라미, 한도의 동그라미, 여기가 핵심이죠.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매매 교환을 소개시켰을 때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임대차 등을 나서냈을 때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 요게 한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매매 교환이 좀 세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내려가시면 세 줄을 마구 밑줄을 긋고요. 동그라미 3번에 세 줄. 중개대상물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가 달라요. 그러면 어느 조례가 적용됩니까? 사무실 따라갑니다. 사장님 따라가요. 10번 이상 출제된 거. 자, 오른쪽에 가시면 제일 위에 조례표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표예요.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고 계산 문제에서만 등장하는데 그 계산 문제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그 표로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표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표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계산 문제에 나오면 읽을 줄 아시면 돼요. 좀 이따 계산 문제 할 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278페이지 278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그 판례 박스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끝으로 갑니다. 다섯째 줄에서 끝부분 따라서 이렇게 나온 부분부터 이제 밑줄 긋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구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뭐예요? 무효다.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칠판 보십니다. 다시. 이번에 볼 것은 주택 외 물건입니다. 주택 외 물건에 대한 중개보수의 법정 한도가 어떻게 되냐? 한도. 이것도 한도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 외 물건에 어떤 게 있냐? 주택 빼고는 다 들어가니까요. 땅도 들어가겠고 창고, 공장 건물, 임목 이런 거, 상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요? 오피스텔.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시험에서는 오피스텔을 출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오피스텔도 오른쪽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법정 한도를 정한다 하고 끝나요. 여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주택 외 물건은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시도 조례로 자 맡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줄어 있어요 보통. 근데 여기는 시도 조례표가 없으니까 이런 게 맡겨놓은 게 없으니까 줄지가 않아요. 일단 그래서 이쪽 오른쪽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 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봐서 이쪽은 오히려 좀 세요 오른쪽이. 그러면 핵심은 바로 국토교통부령의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요 내용이 이쪽보다 훨씬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랬을 때는 여기 보면 매매 교환을 소개시켰을 때가 0.59 임대차 등을 나서냈을 때 0.4가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거의 요 수준이에요. 수준이 맞춰준 거지. 요게 없었을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게 받았습니다. 0.9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요율이 한 절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서민들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사실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룸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오피스텔 이유만으로 그것만으로 복비를 갖다가 2배 가까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세지 않았냐.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그것 뺀 나머지는 전부 다 0.9%까지 받습니다. 이게 핵심. 이 나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거 0.9입니다. 상가도 0.9예요. 땅도 0.9예요. 공장 0.9, 창고 0.9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더 중요한 것은 매매든 임대차든 전세든 저당 설정이든 다 0.9예요. 여기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나눠서 거래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차이 나잖아요. 근데 상가 이쪽 오른쪽은요. 상가 매매도 최고 몇 프로까지 받죠? 매매도 0.9. 상가 임대차도 0.9 이렇게. 0.8이 아니고 이게 핵심이죠.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가? 이게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제가 편의상 쓰는 말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 하면 4가지 갖춰야 됩니다.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입식 부엌, 부엌 있잖아, 부엌. 입식 부엌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 그 다음에 목욕시설 갖춰야 돼, 목욕시설. 이 4가지를 다 갖췄을 때 주거용이라고 본다고 돼 있어요, 법에서. 4개 중에 한 가지라도 못 갖추면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이면 요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위아래가 다 적용되는 겁니다. 주거용은 위에 거, 이거. 업무용은 밑에 거,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입식 부엌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어요. 목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임대차를 알선하면 0.3입니까? 0.9입니까? 0.9 그거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양쪽에 다 걸쳐 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교재 정리해 봅니다. 교재는 여러분 교재는 277페이지 가보시고 가로 3번입니다. 중간 정도에 있어요. 첫 줄 보시면 현행법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끝인데 시도조례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시도조례 X 상가 토지 이런 주택의 물건은 시도조례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령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기억관 원칙이라고 돼 있죠. 원칙에 나와 있는 그 세 줄을 밑줄 그으시고 원칙은 칠판에서는 나머지라고 돼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주택의 물건은 0.9로 보수를 받죠. 그게 원칙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토지나 임야나 오피스텔 같은 거. 이게 오피스텔은 무슨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자,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번에 가면 예외라고 돼 있죠.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칠판에서 쓴 걸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에 들어가려면 동그라미 A번, 동그라미 B번의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 동그라미 A번이 전용 면적 기준 85 이하. 전용 85 이하는 아파트 평수로 보면 32평이요. 되게 큰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식 부엌,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 그 다음에 목욕시설. 이거 4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입니다. 예. 그랬을 때가 밑에 박스가 적용돼요. 시험에서 매매교환은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교환은 0.5, 임대차는 0.4. 실제 시험에서 0.5하고 0.4를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 그래서 여기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자, 쉴 텐데 그 전에 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려면 4가지를 갖춰야 되죠. 이 4가지를 갖다가 암기를 해 두십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자, 조폭 두목이 85명 부하에 목을 쳤다. 이런 겁니다. 끔찍하게. 자, 조폭 두목이 85명 부하에, 부하, 밑에 있는 부하에 목을 쳤다. 어디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자, 쉬겠습니다.